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귀중한 학술 모임에 기조 강연을 할 수 있을까는 정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사실 기쁘기보다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설픈 얘기를 했다가는 저 학자분들한테 혼날 테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도 저를 학자로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판소리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 예술과 관련된 이런 속에서의 전통 상례와 연관된 저의 체험을 좀 얘기를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또 특별히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노제를 총감독해서 연출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오늘은 주로 제 개인적인 공연 예술 활동 속에서 느꼈던 그러한 얘기를 소박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여 소리를 들은 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동문학을 전공을 했고 서양 음악을 좋아했고 서양 연극을 공부를 했던 전형적인 그 당시 70년대의 서구지향적인 대학생이었는데 고향에 옆에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그 옆에 김제라는 조그마한 읍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김제 국악원에 친구 따라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 선생님이 소녀들을 앞에 놓고서 북을 치고 판소리 가르치는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음악이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왜 못했는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루 동안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 집에서 하루 더 묵으면서 다음날 또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수업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하시던 여자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들어누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일하시는 노인한테 들어보니까 어제 그 김제 국악원이 김제 활터가 있는 곳에 조그마한 한옥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참인데 어제 학생들한테 배운 대목이 신봉사가 부인이 죽어가지고 슬프게 울었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 상여가 나가는 대목인데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상여 소리를 가르쳤더니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활 쏘던 활량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상여 소리 한다고 막 소리치고 못하게 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놓습니다. 저는 그것도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음악을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왜 활터에 활 쏘는 분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광대로 살아오신 분들과 또 한량으로 사시는 분들의 계급 차이, 신분 차이로 인해서 광대가 이렇게 여전히 그때가 70년대인데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걸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상여소리를 못하겠을까? 재수가 없다고 왜 그랬을까? 죽음에 대한 노래니까 장수곡이니까 이걸 아침부터 듣는 게 싫었다. 이런 체험을 직접 국악원에서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서 공부를 하면서 판소리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연극 활동을 하는데 연극을 하면서도 과연 연극이 뭔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구 연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서양 연극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서구 연극의 발상도 결국은 종교적인 제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연극은 신들에 대한 제사를 모시거나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러한 제사를 모시는 행위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극작가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관객들과 함께 그 제사 모시는 장소에서 공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의 출발점이라고 아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어떤 연극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굿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전통 공연 예술의 출발은 굿으로부터 왔다. 아까 여기서 공연을 보셨겠지만 여기에 식김 굿이라든가 살풀이 춤이라든가 여기서 부르는 구음이라든가 상여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각 지방에서 전해졌던 굿으로부터 발생한 음악과 무용과 여러 가지 연극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굿이야말로 바로 우리 연극의 출발이고 우리 민족극의 출발이구나. 그래서 민족굿, 민족극 또는 민족굿 그 당시에 70년대에 마당극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마당극 또는 마당굿이라는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실제 우리 전통예술과 관련된 현대적인 연극 활동을 70년대와 80년대에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0년 초반에 저마저마 콩저마라는 연극을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공연을 했는데 이 작품이 연극계에서 아주 논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굿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무당을 하는 분한테도 굿을 배우고 우리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6.25 때 죽은 처녀 귀신과 광주 항쟁에서 죽은 총각 귀신의 두 처녀 총각의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이야기로 굿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우가 실제로 연극 초반에 굿을 하면서 왜 이 굿을 하는가 하면서 이제 장면으로 열어가고 마지막에는 관객과 함께 막 이제 그 영혼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노래를 합창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연극계에서 어느 평론가가 제가 마침 공연을 할 때 경상도 부산 출신의 이윤택이라는 연출가는 또 오구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오구 굿을 모티브로 경상도 오구 굿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 작품을 놓고서 어느 평론가가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미신 나부랭이 이 흘러간 전통의 이런 조각들을 배워가지고 연극이랍시고 공연을 하는 이런 철부지들을 먹어가지고 저희들을 무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하고 이은택 연출가가 그 평론가와 이제 왜 우리는 이런 작품을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서로 몇 회에 걸쳐서 한국 연극지라는 잡지의 논쟁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배웠던 서구 연극만이 정통 연극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전통 연희 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굿과 탈춤과 또는 민요와 판소리와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연극 유산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재창작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그 형식을 서구 연극의 형식에다가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아주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무렵에 80년대 무렵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 굿과 풍물과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열기가 아주 크게 올라갔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젊은이들이 많이 분신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 이런 통일운동이 열기가 타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자 그분들을 추모하는 연결식 그야말로 80년대에 새로운 상예가 나오면서 열사굿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열사들을 추모하는 여러 추모제를 벌이는데, 그러한 형식들이 우리의 풍물과 국과 전통 상례에서 현대적으로 이걸 활용해가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연도 하고 연결식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한 개인의 장례보다도 광주 항쟁이라든가 수많은 사회적인 죽음, 집단적인 죽음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아주 80년대 우리 젊은 이들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하더라도 그러한 집단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동학혁명에서 돌아가신 분들, 또는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또는 빨치산으로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작품활동, 또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추모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물론 제가 영화 활동도 하다가 국립극장장도 하고 문화부 장관도 하게 됐지만,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우리 문화 정책 중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 전통 문화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현대 문화 정책에다가 반영시킬 것인가 해서 우리 전통 문화 10개년 개발 계획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전통 문화 과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우리 전통 상례와 전통의 국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장관을 그만두니까 바로 그 정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를 총감독할 때 모티브로 삼았던 것은 예전에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왕궁에서 행해지던 왕실의 상례를 참고 삼아서, 그러나 우리는 8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또 열사구 또는 연결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런 구성을 했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행렬을 이끌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일부에서는 영상, 그분의 살아생전의 영상과 추모시 또는 추모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을 공연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예술단체들이 총출연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이제 안숙선 선생의 추모 노래에서부터 무용단들의 무용 공연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옛날에는 이제 복복복 하면서 주은이의 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흔들던 것을 제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그 마지막 외치고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노제, 전통 상례 중에서 노제와 같은 방식으로 공연을 총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공연에 대해서 그 노제를 할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었는데 엄청난 방해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 그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너무 막 수십만 명의 군중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국적인 형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또 너무 많이 있지 않았었나.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권도라고 하셨죠. 권세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무속적인 형식으로 대통령의 죽음을
송별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립무용단과 국립예술단체의 단원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로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와가지고 하기로 했던 예술감독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출연까지 성사를 시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미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말살하기 시작한 우리 전통 문화가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마을 곳곳에 있었던 굿당 또는 신당들을 제일 먼저 미신타파 한다는 명목으로 없앴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경산의 상여집은 그러한 분파 속에서 정말 귀하게 보존이 되고 살아남은 60년대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곳은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문화에 대한 이 몰지각한 이런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상리 문화의 사라진 문제 이것과도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에 기자로 있을 때 전주의 상여도가에서 일하시는 직접 상여 일을 평생 해오신 분을 취재해서 담아놓은 기록을 오늘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라고 여기다가 실어놨는데요. 제가 이분을 취재하면 한때가 197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60세를 조금 넘으신 노인이셨는데 몇 가지 제가 인상적인 이분을 취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여도가는 상여집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종의 큰 도시에 있었던 일종의 장의사조합과 같은 그러한 곳인데 그 무렵에도 이미 1979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상여도가라고 합니다. 이름이 남밭 상여도가였는데 남문박 상여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소문과 남문이 있었는데 남문 안에 못 들어오고 남문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여도가라는 거죠. 상여집이나 상여도가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러한 전통 시대의 유품이죠. 이분이 상여도가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시다가 제가 그러면 선생님 이제 살아오신 내력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일체 처음 거절을 하십니다. 사진도 절대 못 찍는다. 나는 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1시간을 실랭이를 하다가 그러면 사진은 안 찍고 대신 이야기만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간신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느냐. 자기 아들이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상여이 됐다고 알게 되면 안 된다. 자식들 때문에 상여일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상여일이라는 게 천한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다. 전부 먹고 살기 힘들어진 노동자나 도박하다가 거들난 뭐 이런 사람들 상인 할 수 없어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거를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노동자가 결혼도 못할 정도였다. 딸을 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장가를 갈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분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장의사 조합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떳떳한
분이죠. 장례를 모든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의 전문가로서 정말 이건 특수한 기술을 수십 년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까지도 이분은 다 했다고 합니다. 뼈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때로는 묘를 보는 풍수적인 그런 자문까지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하셨는데도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아주 여전히 가장 스스로 비하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가 아주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상여 소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상여 소리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참 한심한 소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일이 참 한심한 놈이시다. 그러니까 소리도 한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주들도 눈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상여 매고 상여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는 다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전히 이분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천대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무렵에도 자기가 젊은 사람들 어디 조금만 일을 하다 보면은 젊은 상주들이 자기한테 반말을 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네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는 한마디 해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말 못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랬던 그분이 인터뷰를 한 지 얼마 뒤에 그 전주의 남밭 상여도가도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상례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도 죽어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통적으로 상례를 지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50년대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큰 손자라서 할머니 영정을 들고 상여 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70년 후반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집에서 조상을 치르고 운구차를 타고 시립공영묘지에서 묻히셨습니다. 80년대에 우리 아버님도 집에서 상례를 치르고 어머니 옆에 시립공영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80년 후반에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화장을 해서 공원묘지에 묻히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저희 장모님이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평소에 교회에 독실한 신자였다 보니까 모든 장례 절차가 임종 예배, 할인 예배, 화장 예배, 하관 예배 모든 것을 예배로 진행을 하고 화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천왕도 독실한 신자이고 처가 식구들이 신자다 보니까 모두들 찬송을 부르고 상여소리 대신 찬송가를 부르죠. 그러고서 다들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더라고요. 또 울다가 조금 찬송 부르고 나면 또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을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상여소리 들으면서 상여하고 가셨으니 어디 가셨을까?
우리 아버님은 뭐 상해소리도 안 듣고 불교 독경도 못 듣고 찬송가도 못 듣고 가셨는데 그냥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했는데 어디 가셨을까? 우리 장모님은 그럼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저는 상례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과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관이 들어있는 의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디로 가시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이 그 뭐랄까 철학이라든지 종교관이라든지 가치 체계가 상여 소리에도 드러나 있고 모든 장례 절차에 크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3일 사무제를 한다. 그럼 왜 사무제를 하느냐? 49제를 한다. 왜 49제를 하느냐? 거기에 다 영혼관이 들어있고 또 뭐 우리 상여 소리도 보면은 뭐 북망상천이 뭐다더니 건 앞산이 북망산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또는 저승사자가 이 혼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염라대왕한테 데리고 그 다음에 또 극락왕생을 빌어줍니다. 극락왕생을 한다는 것은 극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인가? 아니면 뭐 그러면 우리 전통상례 유교 속에는 영혼관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데 유교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어디로 가실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또 돌아가신 분을 7매를 칠성관에 눕혀가지고 7매를 왜 7매를 묶는 거냐? 북두 칠성에 대한 신앙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막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나 전통 민족적 오랫동안 지녀왔던 그냥 신앙체계는 이미 다 사라졌고 또 그 신앙체계가 불교와 도교와 유교 또는 아주 깊이 들어있는 무속적 영혼관 그리고 막 혼합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상례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상례를 현실 세계에서는 점점 서구적 상례, 기독교적 상례로 변화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전통 상례를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고 또는 이거를 전승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될 거고 나라월 연구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미 흘러간 문화유산으로서 또는 우리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만을 우리가 그냥 담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보존하고 전승하고 또는 새롭게 창조적으로 재창조하는 쪽으로만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어떤 신앙적 체계, 영혼의 세계를 좀 더 다시 한번 이 현대에 새로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대중들에게 더 많이 좀 다가가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라월 연구소만의 고민이 아니고 저는 한 나라의 문화 정책에서도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 한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심각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신사라는 제도가 자기들의 조상과 전통 상례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조상 신에 대한 이 거대한 국가 정책적으로 조상신 섬기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리 동국공정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북공정, 서북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공정이 중원공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화주의를 만들 수 있는 중원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중원공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 공정이 신화공정입니다. 신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신으로 모셔왔던 황제 헌원씨, 이걸 조상신으로 유일신으로 모셨는데, 거기에다가 염제 신농씨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미 7, 80년대에 두 민족 신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고 또 신운동을, 새로운 운동을 전개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편입시킨 신이 최근에 들어서 치우신입니다. 치우는 우리 한남곡이나 이런 쪽을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우리 치우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보셨던 분인데, 중국 신화에서는 황제 헌원씨하고 전쟁을 했던 동방의 아주 괴물과 같은, 역적과 같은, 괴수와 같은 그런 흉측한 전쟁의 신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치우신이 바로 우리 중화민족의 시조신이다, 다시 해가지고 그걸 삼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세 사람의 성인을 모시는 그런 신전을 만들고, 아주 양자강 유역에 거대한 신궁터를 만들어서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씨 두 신의 신상, 머리 두 상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몇십만 평의 신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화민족들이 거기에서 참배를 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그 신화 프로젝트입니다. 황제 헌원씨는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데,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우리 중국 고대 역사다, 역사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유물 발굴과 많은 그 거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국 학자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중국인들한테 듣고서, 중국 학자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없다, 사회과학연구원이라든가. 그런데 이분이 한 20년간을 추적을 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써낸 책이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대 중국 문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중국 신화 전공했던 분인데, 중국인들이 정부에서 중국의 고대 신화를 역사화시키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이분이 듣고서 분개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머릿말에 쓴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신화라는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서 신화를 왜곡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그 독약을 먹이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 그러면서 그 중국인 바로 그 신화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의 창조신화 또는 시조신 신화를 모두 황제 밑에 폭속한 신으로 모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구신화는 바로 황제가 건국했을 때 한참 뒤에 지방의 변두리 국가의 신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이 전통의 단순한 상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얼, 국가의 민족 정신, 민족의 주체성,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돌아가신 영혼, 조상신 또는 자기 민족의 시조신, 이러한 신들을 모시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 주체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행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단군신 또는 우리의 개천절,
또는 뭐 단군의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외면당하고 아주 우상숭배와 같은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와 연구소에서 이러한 상례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아주 경의를 표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상례를 연구하는 이것을 자료화하는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 문화 또는 월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도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